때는 조선의 어느 깊은 겨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허름한 초가집 지붕 위로는 늦가을의 찬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인 이현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학문으로 이름을 날릴 제목이라 칭송받았으나 부모님을 여의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지금은 붓을 잡을 힘조차 없는 처지였지요. 낡고 삐걱거리는 서안에 앉아 붓을 든 채 그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쌀독과 며칠째 마른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어린 딸 아영에게 가 있었습니다. 선비의 체면이라는 것이 굶주림보다 더 지독하여 그는 그저 묵묵히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여인 지 벌써 3해, 이제는 정말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하여 그는 마음에도 없는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한양길에 오르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버디였던 김대감 댁에서 중매를 선다 하니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질 어린 딸이 눈에 밟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던 그의 시선이 마을 어귀개울가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형체에 머문 것은 수련이라는 아이였습니다. 흑투성이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칼,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떠돌이 아이였으나 유독 그 까만 눈동자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지요. 현우는 지난 여름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아이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한 끼니를 덜어죽 한 그릇을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현우의 집 근처를 맴돌며 그가 보일 때면 멀찍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현우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딸 아영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지요. 차가운 바람에 아영이 콜록이자 그는 자신의 낡은 도포자락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련은 개울물에 시커먼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돌아보는 아이의 눈은 굶주림에 지쳐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아이는 현우를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나 땅에 엎드리려 했습니다. 일어서 보라. 땅이 이리 차가운데. 현우의 나직한 목소리에 수련은 어쩔 줄을 모르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멈칫했습니다. 그의 온화한 말투는 언제나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지요. 나리, 소인을 어찌 무슨 연유로? 쉰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저기 한양이라는 곳으로 모름지기 좋지 열흘은 걸릴 길인데 이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말이다. 그제야 수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현우와 그의 옆에 선 아영을 향했습니다. 아영은 낯을 가리면서도 수련을 향해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여 내게 청을 하나 하려 한다. 청이라니요. 나리.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나리의 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명이시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명이 아니다. 청이다. 내 딸 아영이가 먼 길 가는 동안 무서워하지 않도록 말벌이 되어 주지 않겠느냐. 나 역시 너처럼 든든한 동행이 있다면 마음이 놓일 듯하구나. 수련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행이라니요, 말벗이라니요. 남루하고 더러운 자신을 하늘 같은 선비 나리의 길동무로 삼겠다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리. 저는 그저. 아이는 더듬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혹여나 선비의 옷에 자신의 때 묻은 그림자라도 닿을까 두려운 듯했습니다. 소인은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나리와 아기씨의 귀한 길에 누가 될 뿐입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제발. 수련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제안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현우의 옷자락 뒤에 숨어있던 아영이 조르르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수련의 때 묻은 소매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언니,
같이 가, 아영이랑 같이 가.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련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전니라고 부르는 그 천진한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보아라. 내 딸의 눈에는 내 행색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저 내 고운 마음씨가 먼저 보이나 보구나. 가는 길에 입을 옷 한 벌 지어주마. 밥 굶을 걱정도, 추위에 떨 걱정도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느냐.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수련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더러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쳐보아도 샘물처럼 솟아나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지요. 네, 날이 그리만 해주시오면 소인의 목숨이라도 바쳐 아기씨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묘한 동행은 꼬박 나흘을 걸었습니다. 현우가 마련해준 깨끗한 무명옷과 집시는 수련의 몸에 꼭 맞춘 듯 편안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도 잠시, 아이들은 금세 친해져 아영은 어느새 수련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잘거리기 바빴습니다. 문제는 여우골이라 불리는 험준한 산마루를 넘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길목의 주막 주인이 해가 짧으니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나서라 하였건만 하루라도 빨리 한양에 닿고픈 조급한 마음에 현우는 길을 재촉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어두워지며 차가운 안개가 족제비 떼처럼 골짜기 아래로부터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자 세 사람은 결국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자 산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영은 추위와 두려움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당황한 현우가 아이를 안아 들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수련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커다란 바위 뒤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부싯돌로 불을 피웠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비로소 세 사람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제 겉옷을 벗어 딸과 수련의 어깨를 덮어주고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미안하구나. 모두 나의 어리석음 탓이다. 나 때문에 너까지 이런 험한 꼴을 겪게 되었으니. 양반이 그것도 하늘 같은 선비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수련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어찌 나리의 탓이겠습니까? 다 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소인의 불찰인 것을요. 아니다. 내 조급함이 부른 화근이다. 춥고 배도 고플 터인데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수련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괜찮습니다. 나리. 이만한 추위는 예사롭지요. 바람 막을 곳과 불이 있으니 오늘 밤은 궁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담담한 말투 속에 얼마나 많은 추운 밤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현우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늘 그리 지냈느냐? 수련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낮에 산길을 걸으며 몰래 캐두었던 맞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불에 정성껏 구워 먼저 아영에게 내밀고 그 다음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서 배웠느냐? 글만 읽은 나는 아는 것이 없어 부끄러울 따름이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나리처럼 글을 무척이나 아끼셨습니다. 하지만 글만으로는 굶주림을 피할 수 없다고, 살아남는 지혜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순간 현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거짓 처녀라 생각했던 아이의 입에서 아버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떠돌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무사히 넘고도 보름하고 사흘이 더 지나서야 세 사람은 마침내 한양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두 사람을 잠시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주막에 맡기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대감의 집은 과연 명문대가답게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랑채에서 그는 김대감의 여식이자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낸다는 김부인을 마주했습니다. 그림처럼 단아한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 많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이 날카롭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겠습니다. 이 선비님. 촌가의 길이 험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으나 촌가라는 말에 은근한 가시가 박혀있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낯을 붉히며 공손히 답했습니다. 따뜻이 맞아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부인. 오는 길은 다행히 좋은 길동무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 길동무라니요. 보아하니 꽤나 부지런한 여염집 아이라도 하나 데려오셨나 봅니다. 그녀는 저염집 아이라는 말을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경멸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집안과 연을 맺으시면 그런 잔걱정은 아니하셔도 될 것입니다. 유모와 친모는 물론이고 집안을 돌볼 하인들을 넉넉히 붙여드릴 터이니 선비님께서는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뜻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은 혼인을 청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값을 매기고 물건을 사려는 상인의 말처럼 들렸답니다. 대화 끝에 현우는 거의 도망치다시피 대감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둑한 주막의 방 안에서는 수련이 작은 등잔불에 의지해 아영의 해진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하고 소박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히 혼처가 아니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두 개의 세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고뇌가 깊어지는 동안 인내심이 바닥난 김부인은 마침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사이 눈부시게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주막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김부인은 곧장 빨래를 널고 있는 수련에게로 향했습니다. 수련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내가 선비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아이더냐?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련은 황급히 땅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네, 마님. 소인이 고개를 들어보아라. 보잘것없는 몰골이로구나. 이런 천한 계집이 대체 무슨 요망한 수작을 부려 선비님의 눈을 흐렸단 말이냐? 마님. 소인은 그런 적이 결코 입 닥치거라.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하는 것이냐? 내 더러운 손으로 감히 선비님의 앞길을 막고 그분의 옥체를 더럽히려 들어? 김부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비수가 되어 수련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수련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개울의 가재는 용이 될 수 없는 법이다. 내가 너 같은 것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이니 잘 듣거라. 그녀는 품속에서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수련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짤랑 하는 소리와 함께 몇 푼의 엽전이 흙바닥 위로 굴러다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다시는 그분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내 말을 거역한다면 내년의 목숨이 어찌 될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날카로운 협박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사라진 후에도 수련은 한참이나 흙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습니다. 그때 주막으로 돌아온 현우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흙바닥에 흩어진 엽전과 실성한 사람처럼 울고 있는 수련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두 눈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련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련아, 고개를 들어 보아라. 괜찮으냐?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것 때문에 나리께서 욕을 당하셨습니다. 소인이 분수를 모르고 당장 떠나겠습니다. 아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 거라.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감히 너를 욕보인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런 자에게 내 미래를 맡기려 했던 내가 어리석었을 뿐이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가녀린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돈주머니가 아닌 아이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를 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다. 내 가난을 비웃는 것도 참을 수 있지. 허나 내 사람을 욕보이는 것은, 내 눈앞에서 내 사람의 마음을 짓밟은 것은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너는 내 사람이다, 수련아.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내 사람이다. 그 말은 다짐 같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수련은 너무나 놀라 울음도 잊은 채 그저 동그란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현우의 시선이 수련이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작은 수주머니에 머물렀습니다. 낡고 해졌지만 그 위에 수놓아진 작은 매화송이의 자태는 기품이 넘치고 섬세하기가 그지없었지요. 수련아, 내게는 참으로 귀한 재주가 있구나. 이 정도의 솜씨라면 우리가 능히 우리 힘으로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있겠다. 너의 이 귀한 손과 보잘것없는 나의 글, 이 두 가지를 합쳐 우리의 길을 만들어 보자꾸나. 어떠하냐?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 김 부인이 던진 모욕의 돈더미 속에서 그는 오히려 수련이라는 사람이 가진 진짜 보물을 발견해 낸 것입니다. 수련은 자신을 믿어주는 그 따뜻한 눈빛 앞에서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아버님의 유품으로 간직해오던 낡은 벼루를 전당포에 맡기고 눈처럼 희고 고운 명주 한 필과 오색 찬란한 수실 꾸러미를 사왔습니다. 나리, 이리 귀한 것을 어찌 소인의 미천한 손으로 감히. 그 손이 더럽다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장님일 뿐이다. 내게는 그 어떤 옥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손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이 하얀 비단 위에 마음껏 펼쳐 보이거라. 그날부터 수련은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수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된 것은 그날 밤 여우꼬리에서의 기억을 수놓은 한 폭의 그림, 산중야행도였습니다. 무섭고 두려웠던 기억일 터인데 수련의 수속 풍경은 이상하리 많지 평화롭고 따스해 보였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불꽃은 진짜 온기를 품은 듯했고 은실로 표현된 밤하늘의 별들은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영롱했습니다. 그날 밤 소인은 난생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리께서 덮어주신 옷자락과 아기씨의 작은 숨소리. 그래서 제게는 무서운 기억이 아니라 따뜻하고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막집 주모가 시집가는 외동딸의 예단함을 쌀 보자기가 없어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현우는 그 그림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주막집 딸의 소박한 혼례 행렬이 한양의 가장 큰 길인 운종가를 지나던 그때 길 한복판을 지나던 대비마마의 행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최상궁의 눈에 그 비범한 보자기가 들어왔습니다. 평생 궁중의 귀한 자수품만 보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그처럼 살아있는 듯한 기운과 애틋한 이야기가 담긴 자수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데뷔 전에 상궁이 보낸 사람들이 허름한 주막으로 들이닥쳤고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데뷔는 수련의 기구한 사연과 그림 속에 담긴 따뜻함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원리의 재능은 나라의 보물이니 앞으로 궁중의 수방을 감독하는 직책을 내리고 그 신분을 미천한 떠돌이에서 나라의 장인으로 격상시키도록 하라. 또한 그러한 인재를 알아보고 지켜준 저 선비의 안목을 높이사 그에게는 학문을 연구하는 관직을 내리도록 하라. 벼락처럼 쏟아진 임금의 은혜에 두 사람은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고 당연히 김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정녕 미친 것이오. 근본도 모르는 거지 계집에게 홀려 가문을 일으킬 천금 같은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다니. 그 계집을 버리고 내게로 오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부와 권세로 현우를 겁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저 잔잔히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답니다. 부인께서는 제게 가문과 부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부인께서 주고자 하신 것은 옥으로 된 집이었으나 저 아이가 제게 준 것은 추운 산중에서의 옹기 한 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와 명예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택하려 합니다. 현우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미련 없이 그 화려한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곧장 수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엿한 관복을 입은 선비와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궁중의 장인이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더 이상 신분의 벽도, 가난의 서름도 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영의 손을 잡고 봄이 가득한 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거지 처녀에게 베푼 작은 온정이었으나 그 끝은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이었답니다. 사람의 진심이란 것이 때로는 이렇듯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때는 조선의 어느 깊은 겨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허름한 초가집 지붕 위로는 늦가을의 찬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인 이현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학문으로 이름을 날릴 제목이라 칭송받았으나 부모님을 여의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지금은 붓을 잡을 힘조차 없는 처지였지요. 낡고 삐걱거리는 서안에 앉아 붓을 든 채 그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쌀독과 며칠째 마른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어린 딸 아영에게 가 있었습니다. 선비의 체면이라는 것이 굶주림보다 더 지독하여 그는 그저 묵묵히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여인 지 벌써 3해, 이제는 정말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하여 그는 마음에도 없는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한양길에 오르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버디였던 김대감 댁에서 중매를 선다 하니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질 어린 딸이 눈에 밟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던 그의 시선이 마을 어귀개울가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형체에 머문 것은 수련이라는 아이였습니다. 흑투성이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칼,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떠돌이 아이였으나 유독 그 까만 눈동자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지요. 현우는 지난 여름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아이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한 끼니를 덜어죽 한 그릇을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현우의 집 근처를 맴돌며 그가 보일 때면 멀찍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현우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딸 아영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지요. 차가운 바람에 아영이 콜록이자 그는 자신의 낡은 도포자락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련은 개울물에 시커먼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돌아보는 아이의 눈은 굶주림에 지쳐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아이는 현우를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나 땅에 엎드리려 했습니다. 일어서거라. 땅이 이리 차가운데. 현우의 나직한 목소리에 수련은 어쩔 줄을 모르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멈칫했습니다. 그의 온화한 말투는 언제나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지요. 날이 소인을 어찌 무슨 연유로? 쉰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저기 한양이라는 곳으로 모름지기 좋지 열흘은 걸릴 길인데 이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말이다. 그제야 수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현우와 그의 옆에 선 아영을 향했습니다. 아영은 낯을 가리면서도 수련을 향해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여 내게 청을 하나 하려 한다. 청이라니요. 나리.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나리의 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명이시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명이 아니다. 청이다. 내 딸 아영이가 먼 길 가는 동안 무서워하지 않도록 말벌이 되어 주지 않겠느냐. 나 역시 너처럼 든든한 동행이 있다면 마음이 놓일 듯하구나.
수련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행이라니요, 말벗이라니요. 남루하고 더러운 자신을 하늘 같은 선비 나리의 길동무로 삼겠다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리. 저는 그저 아이는 더듬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혹여나 선비의 옷에 자신의 때 묻은 그림자라도 닿을까 두려운 듯 했습니다. 소희는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나리와 아기씨의 귀한 길에 누가 될 뿐입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제발. 수련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제안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현우의 옷자락 뒤에 숨어있던 아영이 조르르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수련의 때 묻은 소매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언니, 같이 가, 아영이랑 같이 가.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련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덧니라고 부르는 그 천진한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보아라. 내 딸의 눈에는 내 행색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저 내 고운 마음씨가 먼저 보이나 보구나. 가는 길에 입을 옷 한 벌 지어주마. 밥 굶을 걱정도, 추위에 떨 걱정도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느냐.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수련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더러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쳐보아도 샘물처럼 솟아나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지요. 네, 나리. 그리만 해주시오면 소인의 목숨이라도 바쳐 아기씨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묘한 동행은 꼬박 나흘을 걸었습니다. 현우가 마련해준 깨끗한 무명옷과 집시는 수련의 몸에 꼭 맞춘 듯 편안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도 잠시, 아이들은 금세 친해져 아영은 어느새 수련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잘거리기 바빴습니다. 문제는 여우골이라 불리는 험준한 산마루를 넘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길목의 주막 주인이 해가 짧으니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나서라 하였건만 하루라도 빨리 한양에 닿고픈 조급한 마음에 현우는 길을 재촉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어두워지며 차가운 안개가 족제비 떼처럼 골짜기 아래로부터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자 세 사람은 결국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자 산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영은 추위와 두려움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당황한 현우가 아이를 안아 들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수련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커다란 바위 뒤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부싯돌로 불을 피웠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비로소 세 사람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제 겉옷을 벗어 딸과 수련의 어깨를 덮어주고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미안하구나. 모두 나의 어리석음 탓이다. 나 때문에 너까지 이런 험한 꼴을 겪게 되었으니. 양반이, 그것도 하늘 같은 선비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수련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어찌 나리의 탓이겠습니까? 다 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소인의 불찰인 것을요. 아니다. 내 조급함이 부른 화근이다. 춥고 배도 고플 터인데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수련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괜찮습니다. 나리. 이만한 추위는 예사롭지요. 바람 막을 곳과 불이 있으니 오늘 밤은 궁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담담한 말투 속에 얼마나 많은 추운 밤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현우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늘 그리 지냈느냐? 수련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낮에 산길을 걸으며 몰래 캐두었던 맞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불에 정성껏 구워 먼저 아영에게 내밀고 그 다음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서 배웠느냐? 글만 읽은 나는 아는 것이 없어 부끄러울 따름이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나리처럼 글을 무척이나 아끼셨습니다. 하지만 글만으로는 굶주림을 피할 수 없다고, 살아남는 지혜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순간 현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거지 처녀라 생각했던 아이의 입에서 아버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떠돌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무사히 넘고도 보름하고 사흘이 더 지나서야 세 사람은 마침내 한양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두 사람을 잠시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주막에 맡기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대감의 집은 과연 명문대가답게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랑채에서 그는 김대감의 여식이자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낸다는 김부인을 마주했습니다. 그림처럼 단아한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 많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이 날카롭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겠습니다. 이선비님. 촌가의 길이 험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으나 촌가라는 말에 은근한 가시가 박혀있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낯을 붉히며 공손히 답했습니다. 따뜻이 맞아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부인. 오는 길은 다행히 좋은 길동무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 길동무라니요. 보아하니 꽤나 부지런한 여염집 아이라도 하나 데려오셨나 봅니다. 그녀는 저염집 아이라는 말을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경멸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집안과 연을 맺으시면 그런 잔걱정은 아니하셔도 될 것입니다. 유모와 친모는 물론이고 집안을 돌볼 하인들을 넉넉히 붙여드릴 터이니 선비님께서는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뜻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은 혼인을 청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값을 매기고 물건을 사려는 상인의 말처럼 들렸답니다. 대화 끝에 현우는 거의 도망치다시피 대감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둑한 주막의 방 안에서는 수련이 작은 등잔불에 의지해 아영의 해진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하고 소박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히 혼처가 아니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두 개의 세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고뇌가 깊어지는 동안 인내심이 바닥난 김부인은 마침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사이 눈부시게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주막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김부인은 곧장 빨래를 널고 있는 수련에게로 향했습니다. 수련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내가 선비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아이더냐?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련은 황급히 땅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네, 마님. 소인이. 고개를 들어보아라. 보잘것없는 몰골이로구나. 이런 천한 계집이 대체 무슨 요망한 수작을 부려 선비님의 눈을 흐렸단 말이냐? 마님. 소인은 그런 적이 결코. 입 닥치거라.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하는 것이냐? 내 더러운 손으로 감히 선비님의 앞길을 막고 그분의 옥체를 더럽히려 들어? 김부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비수가 되어 수련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수련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개울의 가재는 용이 될 수 없는 법이다. 내가 너 같은 것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이니 잘 듣거라. 그녀는 품속에서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수련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짤랑 하는 소리와 함께 몇 푼의 엽전이 흙바닥 위로 굴러다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다시는 그분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내 말을 거역한다면 내년의 목숨이 어찌 될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날카로운 협박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사라진 후에도 수련은 한참이나 흙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습니다. 그때 주막으로 돌아온 현우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흙바닥에 흩어진 역전과 실성한 사람처럼 울고 있는 수련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두 눈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련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련아, 고개를 들어 보아라. 괜찮으냐?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것 때문에 나리께서 욕을 당하셨습니다. 소인이 분수를 모르고 당장 떠나겠습니다. 아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 거라.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감히 너를 욕보인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런 자에게 내 미래를 맡기려 했던 내가 어리석었을 뿐이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가녀린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돈주머니가 아닌 아이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를 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다. 내 가난을 비웃는 것도 참을 수 있지. 허나 내 사람을 욕보이는 것은, 내 눈앞에서 내 사람의 마음을 짓밟은 것은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너는 내 사람이다, 수련아.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내 사람이다. 그 말은 다짐 같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수련은 너무나 놀라 울음도 잊은 채 그저 동그란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현우의 시선이 수련이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작은 수주머니에 머물렀습니다. 낡고 해졌지만 그 위에 수놓아진 작은 매화송이의 자태는 기품이 넘치고 섬세하기가 그지없었지요. 수련아, 내게는 참으로 귀한 재주가 있구나. 이 정도의 솜씨라면 우리가 능히 우리 힘으로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있겠다. 너의 이 귀한 손과 보잘것없는 나의 글, 이 두 가지를 합쳐 우리의 길을 만들어 보자꾸나. 어떠하냐?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 김 부인이 던진 모욕의 돈더미 속에서 그는 오히려 수련이라는 사람이 가진 진짜 보물을 발견해 낸 것입니다. 수련은 자신을 믿어주는 그 따뜻한 눈빛 앞에서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아버님의 유품으로 간직해오던 낡은 벼루를 전당포에 맡기고 눈처럼 희고 고운 명주 한 필과 오색 찬란한 수실 꾸러미를 사왔습니다. 나리, 이리 귀한 것을 어찌 소인의 미천한 손으로 감히. 그 손이 더럽다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장님일 뿐이다. 내게는 그 어떤 옥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손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이 하얀 비단 위에 마음껏 펼쳐 보이거라. 그날부터 수련은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수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된 것은 그날 밤 여우꼬리에서의 기억을 수놓은 한 폭의 그림, 산중야행도였습니다. 무섭고 두려웠던 기억일 터인데 수련의 수속 풍경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롭고 따스해 보였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불꽃은 진짜 온기를 품은 듯했고 은실로 표현된 밤하늘의 별들은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영롱했습니다. 그날 밤 소인은 난생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리께서 덮어주신 옷자락과 아기씨의 작은 숨소리. 그래서 제게는 무서운 기억이 아니라 따뜻하고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막집 주모가 시집가는 외동딸의 예단함을 쌀 보자기가 없어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현우는 그 그림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주막집 딸의 소박한 혼례 행렬이 한양의 가장 큰 길인 운종가를 지나던 그때 길 한복판을 지나던 대비마마의 행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최상궁의 눈에 그 비범한 보자기가 들어왔습니다. 평생 궁중의 귀한 자수품만 보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그처럼 살아있는 듯한 기운과 애틋한 이야기가 담긴 자수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데뷔 전에 상궁이 보낸 사람들이 허름한 주막으로 들이닥쳤고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대비는 수련의 기구한 사연과 그림 속에 담긴 따뜻함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원리의 재능은 나라의 보물이니 앞으로 궁중의 수방을 감독하는 직책을 내리고 그 신분을 미천한 떠돌이에서 나라의 장인으로 격상시키도록 하라. 또한 그러한 인재를 알아보고 지켜준 저 선비의 안목을 높이사 그에게는 학문을 연구하는 관직을 내리도록 하라. 벼락처럼 쏟아진 임금의 은혜에 두 사람은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고 당연히 김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정녕 미친 것이오. 근본도 모르는 거지 계집에게 홀려 가문을 일으킬 천금 같은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다니. 그 계집을 버리고 내게로 오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부와 권세로 현우를 겁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저 잔잔히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답니다. 부인께서는 제게 가문과 부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부인께서 주고자 하신 것은 옥으로 된 집이었으나 저 아이가 제게 준 것은 추운 산중에서의 옹기 한 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와 명예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택하려 합니다. 현우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미련 없이 그 화려한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곧장 수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엿한 관복을 입은 선비와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은 궁중의 장인이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더 이상 신분의 벽도, 가난의 서름도 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영의 손을 잡고 봄이 가득한 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거지 처녀에게 베푼 작은 온정이었으나 그 끝은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이었답니다. 사람의 진심이란 것이 때로는 이렇듯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때는 조선의 어느 깊은 겨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허름한 초가집 지붕 위로는 늦가을의 찬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인 이현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학문으로 이름을 날릴 제목이라 칭송받았으나 부모님을 여의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지금은 붓을 잡을 힘조차 없는 처지였지요. 낡고 삐걱거리는 서안에 앉아 붓을 든 채 그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쌀독과 며칠째 마른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어린 딸 아영에게 가 있었습니다. 선비의 체면이라는 것이 굶주림보다 더 지독하여 그는 그저 묵묵히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여인 지 벌써 3해, 이제는 정말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하여 그는 마음에도 없는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한양길에 오르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버디였던 김대감 댁에서 중매를 선다 하니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질 어린 딸이 눈에 밟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던 그의 시선이 마을 어귀개울가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형체에 머문 것은 수련이라는 아이였습니다. 흑투성이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칼,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떠돌이 아이였으나 유독 그 까만 눈동자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지요. 현우는 지난 여름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아이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한 끼니를 덜어죽 한 그릇을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현우의 집 근처를 맴돌며 그가 보일 때면 멀찍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현우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딸 아영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지요. 차가운 바람에 아영이 콜록이자 그는 자신의 낡은 도포자락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련은 개울물에 시커먼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돌아보는 아이의 눈은 굶주림에 지쳐 있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아이는 현우를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나 땅에 엎드리려 했습니다. 일어서거라. 땅이 이리 차가운데. 현우의 나직한 목소리에 수련은 어쩔 줄을 모르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멈칫했습니다. 그의 온화한 말투는 언제나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지요. 날이 소인을 어찌 무슨 연유로
쉰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저기 한양이라는 곳으로 모름지기 좋지 열흘은 걸릴 길인데 이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말이다. 그제야 수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현우와 그의 옆에 선 아영을 향했습니다. 아영은 낯을 가리면서도 수련을 향해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여 내게 청을 하나 하려 한다. 청이라니요. 나리.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나리의 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명이시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명이 아니다. 청이다. 내 딸 아영이가 먼 길 가는 동안 무서워하지 않도록 말벌이 되어 주지 않겠느냐. 나 역시 너처럼 든든한 동행이 있다면 마음이 놓일 듯하구나. 수련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행이라니요, 말벗이라니요. 남루하고 더러운 자신을 하늘 같은 선비 나리의 길동무로 삼겠다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리. 저는 그저 아이는 더듬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혹여나 선비의 옷에 자신의 때 묻은 그림자라도 닿을까 두려운 듯했습니다. 소인은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나리와 아기씨의 귀한 길에 누가 될 뿐입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제발. 수련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제안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현우의 옷자락 뒤에 숨어있던 아영이 조르르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수련의 때 묻은 소매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언니, 같이 가, 아영이랑 같이 가.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련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덧니라고 부르는 그 천진한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보아라. 내 딸의 눈에는 내 행색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저 내 고운 마음씨가 먼저 보이나 보구나. 가는 길에 입을 옷 한 벌 지어주마. 밥 굶을 걱정도, 추위에 떨 걱정도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느냐.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수련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더러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쳐보아도 샘물처럼 솟아나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지요. 네, 나리. 그리만 해주시오면 소인의 목숨이라도 바쳐 아기씨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묘한 동행은 꼬박 나흘을 걸었습니다. 현우가 마련해준 깨끗한 무명옷과 직시는 수련의 몸에 꼭 맞춘 듯 편안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도 잠시, 아이들은 금세 친해져 아영은 어느새 수련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잘거리기 바빴습니다. 문제는 여우꼴이라 불리는 험준한 산마루를 넘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길목의 주막 주인이 해가 짧으니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나서라 하였건만 하루라도 빨리 한양에 닿고픈 조급한 마음에 현우는 길을 재촉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어두워지며 차가운 안개가 족제비 떼처럼 골짜기 아래로부터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자 세 사람은 결국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자 산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영은 추위와 두려움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당황한 현우가 아이를 안아 들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수련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커다란 바위 뒤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부싯돌로 불을 피웠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비로소 세 사람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제 겉옷을 벗어 딸과 수련의 어깨를 덮어주고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미안하구나. 모두 나의 어리석음 탓이다. 나 때문에 너까지 이런 험한 꼴을 겪게 되었으니. 양반이
그것도 하늘 같은 선비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수련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어찌 나리에 타시겠습니까? 다 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소인의 불찰인 것을요. 아니다. 내 조급함이 부른 화근이다. 춥고 배도 고플 터인데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수련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괜찮습니다. 나리. 이만한 추위는 예사롭지요. 바람 막을 곳과 불이 있으니 오늘 밤은 궁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담담한 말투 속에 얼마나 많은 추운 밤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현우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늘 그리 지냈느냐? 수련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낮에 산길을 걸으며 몰래 캐두었던 맞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불에 정성껏 구워 먼저 아영에게 내밀고 그 다음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서 배웠느냐? 글만 읽은 나는 아는 것이 없어 부끄러울 따름이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나리처럼 글을 무척이나 아끼셨습니다. 하지만 글만으로는 굶주림을 피할 수 없다고, 살아남는 지혜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순간 현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거지 처녀라 생각했던 아이의 입에서 아버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떠돌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무사히 넘고도 보름하고 사흘이 더 지나서야 세 사람은 마침내 한양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두 사람을 잠시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주막에 맡기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대감의 집은 과연 명문대가답게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랑채에서 그는 김대감의 여식이자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낸다는 김부인을 마주했습니다. 그림처럼 단아한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 많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이 날카롭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겠습니다. 이 선비님. 촌가의 길이 험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으나 촌가라는 말에 은근한 가시가 박혀있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낯을 붉히며 공손히 답했습니다. 따뜻이 맞아 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부인. 오는 길은 다행히 좋은 길동무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 길동무라니요. 보아하니 꽤나 부지런한 여염집 아이라도 하나 데려오셨나 봅니다. 그녀는 저염집 아이라는 말을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경멸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집안과 연을 맺으시면 그런 잔걱정은 아니하셔도 될 것입니다. 유모와 친모는 물론이고 집안을 돌볼 하인들을 넉넉히 붙여드릴 터이니 선비님께서는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뜻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은 혼인을 청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값을 매기고 물건을 사려는 상인의 말처럼 들렸답니다. 대화 끝에 현우는 거의 도망치다시피 대감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둑한 주막의 방 안에서는 수련이 작은 등잔불에 의지해 아영의 해진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하고 소박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히 혼처가 아니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두 개의 세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고뇌가 깊어지는 동안 인내심이 바닥난 김부인은 마침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사이 눈부시게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주막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김부인은 곧장 빨래를 널고 있는 수련에게로 향했습니다. 수련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내가 선비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아이더냐?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련은 황급히 땅에 무릎을 꿇고 이 말을 조아렸습니다. 네, 마님. 소인이 고개를 들어보아라. 보잘것없는 몰골이로구나.
이런 천한 계집이 대체 무슨 요망한 수작을 부려 선비님의 눈을 흐렸단 말이냐? 마님. 소인은 그런 적이 결코. 입 닥치거라.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하는 것이냐? 내 더러운 손으로 감히 선비님의 앞길을 막고 그분의 옥체를 더럽히려 들어? 김 부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비수가 되어 수련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수련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개울의 가재는 용이 될 수 없는 법이다. 내가 너 같은 것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이니 잘 듣거라. 그녀는 품속에서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수련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짤랑 하는 소리와 함께 몇 푼의 엽전이 흙바닥 위로 굴러다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다시는 그분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내 말을 거역한다면 내년의 목숨이 어찌 될지는 나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날카로운 협박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사라진 후에도 수련은 한참이나 흙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습니다. 그때 주막으로 돌아온 현우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흙바닥에 흩어진 엽전과 실성한 사람처럼 울고 있는 수련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두 눈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련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련아, 고개를 들어 보아라. 괜찮으냐?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것 때문에 나리께서 욕을 당하셨습니다. 소인이 분수를 모르고 당장 떠나겠습니다. 아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 거라.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감히 너를 욕보인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런 자에게 내 미래를 맡기려 했던 내가 어리석었을 뿐이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가녀린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돈주머니가 아닌 아이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를 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다. 내 가난을 비웃는 것도 참을 수 있지. 허나 내 사람을 욕보이는 것은, 내 눈앞에서 내 사람의 마음을 짓밟은 것은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너는 내 사람이다, 수련아.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내 사람이다. 그 말은 다짐 같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수련은 너무나 놀라 울음도 잊은 채 그저 동그란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현우의 시선이 수련이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작은 수주머니에 머물렀습니다. 낡고 해졌지만 그 위에 수놓아진 작은 매화송이의 자태는 기품이 넘치고 섬세하기가 그지없었지요. 수련아, 내게는 참으로 귀한 재주가 있구나. 이 정도의 솜씨라면 우리가 능히 우리 힘으로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있겠다. 너의 이 귀한 손과 보잘것없는 나의 글, 이 두 가지를 합쳐 우리의 길을 만들어 보자꾸나. 어떠하냐?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 김 부인이 던진 모욕의 돈더미 속에서 그는 오히려 수련이라는 사람이 가진 진짜 보물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수련은 자신을 믿어주는 그 따뜻한 눈빛 앞에서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아버님의 유품으로 간직해오던 낡은 벼루를 전당포에 맡기고 눈처럼 희고 고운 명주 한 필과 오색 찬란한 수실 꾸러미를 사왔습니다. 나리, 이리 귀한 것을 어찌 소인의 미천한 손으로 감히. 그 손이 더럽다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장님일 뿐이다. 내게는 그 어떤 옥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손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이 하얀 비단 위에 마음껏 펼쳐 보이거라. 그날부터 수련은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수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된 것은 그날 밤 여우꼬리에서의 기억을 수놓은 한 폭의 그림, 산중야행도였습니다. 무섭고 두려웠던 기억일 터인데 수련의 수속 풍경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롭고 따스해 보였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불꽃은 진짜 온기를 품은 듯했고 은실로 표현된 밤하늘의 별들은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영롱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리께서 덮어주신 옷자락과 아기씨의 작은 숨소리. 그래서 제게는 무서운